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대전 모임 이렇게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전 시간에 부산 모임 때 138페이지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39페이지 테마 78번 부분은 이제 볼게요. 자, 이 테마 78번의 내용을 보면 서유럽의 장원제 붕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서유럽이라는 것은 지적 개념상 엘베강 이서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프랑스나 영국 이런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되게 크게 이 붕괴 시기를 이제 보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한 시기로 이제 끊고요. 또 11세기, 13세기 중엽부터 14세기 중엽까지 또 한 시기 끊고, 그 다음에 14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이 패스트가 유입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시기들이 그 당시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한 요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시기로서 11세기, 13세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이때는 봉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갖고 고전자원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고정자원제가 점점 무너지고 순수자원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세기 들어가면 농업 생산의 발전이 일어나죠. 산포제를 실시한다든지 마력을 사용한다든지 바퀴 달린 쟁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개간과 간척 사업들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전자원제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12세기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전자원제에서 순수자원제에 넘어간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고전자원제와 순수자원제의 차이점은, 고전자원제는 노동지대죠. 근데 이 순수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지대가 아니라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초엽까지 생산력 발전이 가도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14세기 중후반에 뭐가 이제 도입되기 들어오냐면 흑사병이 유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흑사병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상품 생산에 위축을 했지만 또 농노 해방을 일으켜서 또 장원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원격지 무역을 볼게요. 테마 79번. 자, 11세기 이후에 이제 중세시대 때 산업의 부활이라고 할 만큼 상업이 이제 발달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시장을 벗어나서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무역권이 형성돼요. 하나는 지중해 무역권. 이 지중해 무역권은 북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동방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무역권이고요. 주로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교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유럽 무역권으로서, 이 북유럽 무역권은 독일의 한자 동맹이나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웨덴, 프랑스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죠. 그래서 주로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교류하는 무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 있어요. 그게 내륙 무역권이죠. 그래서 내륙 무역권의 중심은 쌍파뉴 대시가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원격지 무역 자체는 이제 단독 문제는 한 문제 나왔어요.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은 이 샹파뉴 대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80번 보죠. 테마 80번 보면 중세 철학이 나와요. 중세 철학. 그래서 중세 철학 관련돼 갖고 이제 거기 이제 횟수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6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스콜라 철학 있죠. 이 스콜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중세 초기 때 이제 철학을 우리는 교부 철학이라고 하죠. 교부 철학. 네.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동으로부터 뭐가 도입됐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역수출해 왔잖아요. 역수입해 왔는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교부 철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편 논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 탄생한 학문이
이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스콜라 철학의 형성 배경에서 이제 그 단계를 보면요.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교보 철학의 잔재가 많았어. 이 교보 철학은 무슨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플라톤. 플라톤의 개념 실제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이성의 우위 중에 이 신앙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세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계에 들어가면 대개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플라톤 철학에서 그 강조한 개념 실제론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쪽에서 이제 강조한 그 온건 실제론이나 그 유명론 있죠. 이걸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그래갖고 그 방법론을 이제 최초 제시한 사람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을 써서 변증학적 방법으로 해서 양반을, 그러니까 명목론과 실제론을 다 무시하지 말고 양쪽을 배제하지 말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자는 무슨 책이죠? 신학대정이죠. 이 사람은 어느 대학 출신이야? 신학으로서 유명한 파리 대학 출신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베이스 깔고요. 그래서 아벨라노의 변증법적 어떤 법칙성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보편 논쟁을 해결하죠. 그래서 플라톤의 개념 실제론과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온건 실제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유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명론은 좀 약간 그 이단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설이라든지 뭐 하체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온건 실제론을 받아들여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이거까지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본 강의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스콜라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완비를 했고, 그 다음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14세기 들어가면 명목론이 유행이 되죠. 명목론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내세우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스코터스와 오컴이죠. 그 중에 그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 오컴이에요. 그래서 오컴은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할 만큼 어떤 사물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조차도 다 부정을 하는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그런 학자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했다. 이것이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논쟁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실제론과 유명론의 그 내용도 있거든요. 철학적 배경이라든지 철학의 특징, 그 다음에 이성과 신앙의 관계, 대표적인 철학자들, 그 후에 영향,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거든요. 이 표를요. 참조해 두세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넘게 정리를 했어요. 이 표 하나 만드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보죠.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막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도 기출 주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의 특징은 우리가 말하는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일치적 성격이 강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은 좀 약간 뭐냐면 서양의 그 서유럽의 그 황제권과 교황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그 뭐랄까 대비된 측면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야. 좀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 학자들의 뭐냐 오개념이죠. 약간 마치 그 동유럽은 그 교회가 황제에게 마침 직속이 되고 모든 게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 물론 영향력은 행사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유럽 학자들이 이제 좀 약간 오개념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황제 교황주의라는 표현도 교과서나 통론에서도 조심스럽겠어요. 네, 그래갖고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했다 이런 말 안 써요. 뭐라고 하냐면 황제 교황주의를 지향했다, 추구했다 이런 말 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황제 교황주의 추구했다는 말은 그 황제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이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이라는 말이 아니라 황제가 교황처럼 뭐냐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교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아니 황제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런 대표 사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콘스탄틴 그 높은 수자 대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회의 소집과 회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황제 교황주의를 완비했던 사람이 유스티누스 황제야. 그 유스티누스 황제의 업적 관련돼서 예전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일단 이 사람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당수의 로마 영토를 회복을 했죠. 두 번째는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유스티누스 대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소피아 성당을 중축했다. 그래서 이제 동양식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동양식이라는 것은 후에 이제 뭐냐 동로마 쪽에, 그러니까 그 오리엔트적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성소피아 성당을 중축한 거지 만들진 않았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 누구야? 콘스탄티노플 황제죠. 그러다가 불타 많이 무너졌다가 그걸 다시 복귀시킨 거야. 그래서 교과서마다 좀 표현이 다른데, 어떤 데는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중축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말은 중축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했고, 그 다음 중국에서 견직공업을 이제 받아들여서 했고, 그 다음 니케이 민족 반란을 진압했고 등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유스티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그 영토가 점점 축소가 돼. 7세기 초에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 그 다음에 7세기 중반에 2, 3세기 침입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만들었던 제도가 뭐냐면 군관구제와 둔정변제예요. 그래서 군관구제와 둔정변제 재작년 기출문제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클라티우스 황제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성립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 없죠. 그렇게 자세히는. 네, 헤라클라티우스 황제 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군관구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31개 군관을 나눈 다음에 그 사령관이 직접 행정과 군사를 겸직하는 제도고, 둔정변제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그 대가로 군역을 종사하는 제도가 둔정변제죠. 원래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서로 연관돼 있어. 이 개념은. 자, 그 다음에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죠. 그와 관련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배경은 이제 이슬람의 엄격한 그 무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상을 지지했던 수도원세력도 약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네오 3세 때 만들어졌다가, 그다음 또 허용했다가, 또 네오 3세 때 또 했다가, 네오 5세 때 했다가 다시 성상 금지, 숭배 금지를 철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유럽과 이게 도식을 할 때, 대비를 할 때, 마치 선상숭배 금지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선상숭배 인정해요. 네, 동유럽도. 다만 요 시기 때 잠깐 금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식화 같은 거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걸 이제 내부적인 어떤 국제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하여튼 그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갈등이 있다가 11세기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그 콘스탄틴 대주교와 로마 교황이 서로 파문에 처해. 서로 파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갈려져 나간 거죠. 결국에는 이제 15세기 때 오스만 투르크한테 침입을 했고요. 침입 멸망을 했고, 자, 문화적으로 보면, 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그리스 종교도 결합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비교가 있죠. 여기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산성 사용을 인정했고 그리스를 금지했다는데, 이거는 금지는 일시 금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는 그리스어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원래는 라틴어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바뀌죠. 왜 그러죠? 그 동로마 영토가 어떻게 해요? 축소가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 반도로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인이야. 거기다가 왕조조차도 그리스 계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사용했다. 자, 경제적으로 이제 그
동서 중개무역이 특히 발달됐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 그 지중해 무역 중심이었죠. 그다음 언제 옮기게 돼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북유럽, 북이탈리아 도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3대 도시죠, 세계. 네, 콘스탄티노플, 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그다드, 그 다음 장안. 자, 그래서 비잔틴 문화의 영향은 서유럽 세계 방파제 구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죠. 그리스 고전 연구에서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에 많은 고전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요. 특히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신플라톤 철학이 유행이 되죠. 이건 다 이제 비잔틴 학자들이 건너가서 유행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럼버님 3번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비잔틴 제국은 어느 나라의 영향이죠? 어느 민족에게? 슬라브족. 물론 모든 슬라브족들이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 특히 오늘날 러시아 있죠. 동슬라브족들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대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로 옮기죠? 모스크바로 옮기죠. 모스크바로.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특징과 이제 세태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혼란 시기였죠. 거기에 이제 외세도 가입돼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의 정치 상황을 보면 북부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고, 중부는 교황령, 남부는 양 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특징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렌체, 베네치아, 뭐 밀라노 이런 나라들 있죠. 자, 필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창기 때 공화정이었죠. 근데 이제 치오피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누가 지배를 하게 되냐면 메디친가가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디친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친가가 잠시 타도당하고 그때 이제 신비주의자였던 사보놀라가 다시 집권을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물러나고 다시 메디친가가 집권하면서 이름을 토스카나 공화국으로 계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필렌체가 토스카나 평원 부근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군주제, 가두제,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밑에 통령, 대의, 원로원, 시민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민위원회 이거 관련돼서 한번 언급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비스콘티가가 통치했다가 나중에 스포자가 통치하죠. 그래서 이제 전제군주의 정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개별적인 그 국가들이죠. 분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국가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중세시대 봉건 국가는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근대화된 중앙집권화국가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춘추시대 때 국가들은 봉건 국가들이죠. 근데 전국시대 국가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하나가 중앙집권한 그런 영역 국가들이죠. 요거와 좀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루트의 사상과 이제 독일의 농민전쟁을 볼게요. 종교개혁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인구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칼뱅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루터가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보면. 예.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95개의 좀 방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 면제부를 판매했다를 부당성을 비판하고 이게 독일어로 된 인쇄되어 독일에 널리 배포되면서 민중적인 기반과 또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원래 그 면제부라는 말보다는 면벌부가 많아요. 면벌부. 그래서 보통 이제 죄와 벌이라는 그 작품 아시죠? 죄라는 건 뭐야? 죄라는 거는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을 훔친 거는 죄죠. 죄. 벌은 뭐면 벌은 그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처벌받아야죠. 이 벌이야. 근데 이제 죄와 벌은 우리는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미가 달라. 죄는 용서할 수 있어. 뭐 물건 훔친 거에 대해서 그냥 용서는 돼.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에는 처벌은 뭐야? 이거는 면제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를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서 뭐는 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거야. 면벌부.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면제부라고 했다가 요즘엔 면벌부로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뭐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누트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화가 근거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평등, 사민 종교적 평등을 내세웠고, 만인 사제주의를 내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내면적 관계를 강조하고, 그 다음 칠성사는 세례와 성찬만 인정해요. 세례와 성찬만. 그런데 이제 그 이에 반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세례와 성찬이 아니라 다 부정하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성찬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하체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체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이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 에라스무스와 함께 논쟁을 펼쳤죠. 노예의 의지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 이것도 예전에 2차 기출문제 11년 기출문제 때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누투파의 공인은 이제 뒤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통해서 공인을 받았고, 그다음 누트와 관련된 게 또 동일독민 전쟁 자체가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매빅은 그 12개조 내용이 있는데 그 주장 내용 있죠.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한 3-4개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뭐 농노제나 교회사 폐지, 그다음 영주의 자의적 사법권 제한, 지대나 등등을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사상과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14년 기출문제. 극단적 복음주의 복귀, 그리스도 경상주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루터와 농민 간의 관계에 보면 초기 때 루터는 농민을 지지했지만 농민운동이 가격해지니까 돌아섰죠. 농민들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독일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 점점 없어지고 루터교가 확산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뭐야? 독일 남부 지역이 루터교 대신에 카톨릭 회복이 돼요. 그리고 루터교는 북부만 믿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게 이제 영향을 줘갖고 독일 지역은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뭐냐면 지역적인 그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북부는 되게 이제 신교도 지역이고 남부는 카톨릭 지역이야. 그래서 이 남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역 그 뭐냐면 분권, 지방 자치 이런 것들이 비스마르크 시대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화 투쟁이 한 또 배경이 되는데, 이건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의 개척을 볼게요. 신학의 개척은 지금까지 한 대여섯 문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네, 03년 나오고 그거 본 적이 없어. 거의 10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 배경보다는 결과가 초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를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크게 결과를 보면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했고, 새로운 산물이 전래됐고요.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혁명 때 이제 신대륙의 금은 등이 기군 수입 대量유입되면서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누구한테 그 영향을 주고 누구한테 불리했는가, 유리하고 불리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최근에 공통사회인가 그 통합사회 있죠. 예. 통합사회에 관련돼 갖고 그 경제적 형상하고 뭐 좀 지리적 형상하고 연결시켜갖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통합사회 연수를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담당자가 말이 뭐냐면 통합사회과를 신설한대요. 네, 그래서 근데 신설하려면 4-5년 걸리잖아요. 신설하고 그 관련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배출하려면요. 근데 그래서 그 동안은 기존의 교사들 뽑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사들을 그 연수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개별 국가에서 뽑아가지고 좀 연수시켜가지고 그 통합사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통합사회 내용을 보면 윤리, 대계, 지리, 일사 쪽이야. 역사는 한국사가 완전히 분리돼 나가니까 없고요. 주로 세계사 부분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그 지금 TO에서 보면 올해 보면 상대로 작년보다 일사, 지리, 윤리를 더 많이 뽑았잖아요. 그 아마 통합사회 실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통합사회 실수에서 한 3-4년 동안 이게 좀 많이 뽑을 것 같고, 상대적 역사과는 좀 약간 예전에 좀 많이 뽑았으니까 좀 적어지긴 할 것 같아요. 예, 제 예상으로는요.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베스튼 조약을 보죠. 자, 30년 전쟁도 시험 문제 좀 약간 많이 나오는 건데,
30년 전쟁 나오면 뭐 30년 전쟁 배경, 경과, 가정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쭉 나온 게 뭐냐면 30년 전쟁의 결과 무슨 조약을 맺었죠? 베스트팔렌 조약. 그 베스트팔렌 조약 내용과 30년 전쟁 결과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거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제 그 당시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 대해 이제 독일 지역의 일부 지역을 양도받게 되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메스, 툴, 베르댕을 영유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베르댕 하면 또 알자스 지방 있죠. 그래서 알자스 지역도 있고, 알자스 무슨 지역이 또 있죠? 로렌 지역. 로렌 지역은 뒤에 바닥.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30년 전쟁 때 양도받은 지역은 알자스 지역이야. 그 다음 나중에 로렌 지역이고. 그래서 알자스 로렌 지역은 그 당시 독일인이 많이 살았거든요. 거의 90%가 독일인이 사는데, 나중에 보불 전쟁 때 누구한테 넘어가죠? 독일한테 다시 넘어가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누구한테 넘어와요? 프랑스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때 비시 정부가 때 줬죠. 독일한테. 그러다 끝난 다음에 다시 프랑스 넘어.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땅이에요. 지금은 거의 이제 독일인보다는 프랑스어권을 이제 거의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예전 독립됐는데 정식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예전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칼뱅파를 인정받고, 개인의 종교에 잘 인정받죠. 자, 그 다음에 연방주권과 이제 그 독립을 인정했죠. 그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자, 결과를 보면요. 독일의 인적, 물적 소실이 막대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종교는 개인의 문제가 된 거야. 예전에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했죠. 뭐 신교든 구교든 한 개 나라에는, 한 개 왕국에는 한 개 종교 통일돼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원칙들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근대주의 외교관계 수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 결과 인도주의와 국제법이 대두돼서 국제법으로서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절대주의를 볼게요. 절대주의 시험 문제 나오고 보면 절대주의의 개별적인 그 왕조들의 특징들은 잘 안 물어봐요. 스페인 약간 물어본 거 있고 대부분 전반적인 거 물어봐. 그래서 뭐 동유럽과 서유럽의 절대주의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주의 정책이 뭐고, 그 다음에 예전에 왕권 신수는 뭐고,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특징들을 이제 볼게요. 일단은 정치 중 왕권 신수서면 전제 정치. 그래서 이제 이 왕권 신수에 관련돼 갖고 두세 번 나왔어. 대표적인 사람은 제임스 1세, 보슈엘, 보댕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상호병이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성격은 유럽 사회가 이제 그 봉건 사회에서 근대 넘어가는 가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양립했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서유도의 절대주의하고 동유도의 절대주의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유도의 절대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형적인 절대주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영국과 프랑스고, 이들은 이제 그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 세력, 부르주아 세력과 그다음 기족 개혁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 개국 군영에 입각한 그 국가 형태고요. 근데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다르죠. 네.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타율적으로 형성됐어. 그 시기가 1시간 템포가 늦고, 그 다음에 그 양쪽의 균형에 의한 그 존재가 아니죠. 왕은 뭐죠? 봉건 귀족. 특히 독일은 융커. 그래서 부유자 세력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 융커들이 군인이나 관료에 들어가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봉건 그 절대주의가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96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거 좀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정치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 엥겔스의 개국군영설, 뭐 개국군영설 거부하는 관점이 있는데, 대개 이제 교과서에서는 엥겔스의 개국군영설에 입각해서 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좀 볼게요. 개별적으로.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왕조 전쟁과 관련돼 갖고 프로이센의 프로이드 2세 부분이 많이 나와요. 7년 전쟁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또 보면 포로데 2세 때 일단 5세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전쟁이 있었죠. 중간에 외교혁명이 있었고, 무슨 땅 때문에 이런 거야? 슐레지안, 그 땅을 둘러싸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5세 왕위 계승 전쟁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7년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7년 전쟁은 이제 그 종전의 외교 관계, 정통적 외교 관계 무너지면서 인터체인 하면서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일세는 누구하고 손을 잡죠? 물론 그 당시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죠. 그래서 초반 때는 밀렸어. 왜냐하면 포일세는 일단은 그 러시아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프랑스하고 맞먹어야 되잖아. 1대3으로 싸우는 뭐 형태였고, 영국이 있긴 있는데 영국은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어요. 그냥 재정적으로 원조만 해줬어. 그런데 이제 포이센에서 이제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게 그 러시아의 포트 3세가 집권하자마자 군대를 철수시켰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역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후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이에요. 예.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파리 조약은 요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프렌치 인디안 조약 전제와 관련되는 거야. 파리 조약은 그거와 이제 그 집중 관련이 없고, 다만 이제 서양사회 개론에서는 마침 7년 전쟁처럼 이렇게 같이 버무려 설명했는데, 7년 전쟁하고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점상. 예. 근데 직접적인 것들은 후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시험 문제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보통 이제 왕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왕의 이름을 따져 월리엄 앤 조지아 프렌치 인디안 전쟁. 그래서 프렌치 인디안 전쟁은 7년 전쟁과 함께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싸웠는데 어떻게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마무리된 조약이 파리 조약이야. 그래서 파리 조약 결과 그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 그 식민지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두 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예전에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100년을 했기 때문에 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2차 100년 전쟁 별칭이. 자, 포에덴의 2세 업적 같은 건 각자 보시고요. 업적은 그 예전에 뭐 볼테르 흥모의 딱 정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거 정도 나왔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계몽사상가와 사상가들 보죠. 일단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계몽사상의 내용을 써라.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며 그 이성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을 알면 점점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이제 이성 불합리한 걸 개선하고 그다음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 잡아서 쓰시면 되고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 쓰려면 거의 100자가 넘어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요즘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몽사상가들 보면, 자, 볼테르가 있죠. 볼테르는 철저한 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신론에 입각해갖고 어떤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 볼테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몽테스케는 이제 대표적인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상권 분리를 외쳤던 사람이고,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정치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래갖고 이제 영국의 입헌 정치를 최상의 정치 형태로 봤어요. 이건 몽테스케뿐만 아니라 볼테르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파가 있고, 그래서 의인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있고, 근대 사회의 어떤 사상적 동력, 또 동유럽의 절대군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인데, 이 사회계약설도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마지막 나온 게 한 11년 기출문제 했는데, 5년 전 얘기죠? 6년 전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홉스, 루크, 루소의 사상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자, 홉스는 이제 사회계약설 리바이드라는 책을 통해서 밝혔죠? 절대주의의 주권의 완성자고, 그리고 인간의 자연상태는 마인의 투쟁이기 때문에 이 자연상태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인간은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입하고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넘긴다? 절대국주에게 넘긴다. 그 내용이고요. 자, 루크의 사회개혁서는 이 명예혁명은 이 사람이 가담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망명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합리화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인간은 상호 동의하에 정부를 만들고 정부한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죠. 근데 모든 자연권이 아니라 일부 자연권을 양도하는데 그 중에 자연권을 양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재산권을 침범하면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의제에 입각한 그 간접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계몽주의자도 부르는 게 아니라 낭만주의라고 보죠. 그래서 되게 이성보다 감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접수했고, 사회계약론에 이 사람은 자연 상태가 제일 이제 평온한 상태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인간들이 이제 상호 간에 계약을 맺고, 일반 의지에 권력을 양도하죠. 예, 일반 의지는 불양도야. 그래갖고 나눠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의지 행사는 누구야?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인민주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홉스와 로크와 롭스의 사상을 다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그 비교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볼게요. 자,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명예혁명 해서 스튜어트 왕조의 초기 때 이제 정치 형상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참조를 해주시고, 자, 제임스 힐스는 왕권 신수를 주장했죠. 그래서 이 왕권 신수를 주장했다. 그 내용이 예전에 그 예문으로 나왔어. 재작년에 기출 예문 중에 제임스 힐스와 관련된 예문이 있어요. 그 다음 종교 정책을 보면 청교도와 카톨릭을 동시에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일부 청교도인들이 빠져나가서 그 메인프라를 타고 이제 신대를 건너갔잖아요.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무시함으로써 의회와 대립을 초래했고 자의적인 가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찰스 1세 때 보자. 찰스 1세 때는 이제 그 당시 의회가 권리청원을 내세웠는데 그 권리청원은 이제 영국의 3대 입헌 문서죠. 그래서 권리청원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후에 이제 의회를 해산해서 자의적인 정치를 하고 그다음 선박세를 물었죠. 요 예전에 선박세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의회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장기의회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그래서 종전에 문제가 됐던 선박세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왕권의 특별원의 성실청을 해체하죠. 이 성실청 외워두세요. 성실청.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다가 결국에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스모와 네스비 성초에서 이제 철기군을 하다고 의회파가 이제 승리하고,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도망가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왜 도망갔겠어요?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왕이면서 스코틀랜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장로파들이 얘를 잡아다가 넘겨버렸죠. 그래서 결국 찰스 1세는 이제 죽게 되고, 공화정이 설립됐고요. 그때 이제 사람이 크노엘이야. 그래서 크노엘과 관련돼갖고 10년도에서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크노엘은 공화국을 이제 지향을 했지만 실제 정치는 뭐예요? 완전히 왕정이에요.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초의 이제 성문헌법인 통치헌장을 제정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이 없죠? 영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에요. 불문법 국가죠. 근데 이제 그 통치헌장은 유일하게 영국의 성문헌법이었다. 뭐 지금은 통하진 않지만, 예. 자, 항해조례를 제정했죠. 그래서 항해조례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누굴 견제하기 한 거죠? 네덜란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이 나고 영국이 이기게 되면서 해상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크노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왕정 복구가 있고 제임스 2세의 정치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때 카톨릭들을 이제 대규모 숙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 신사령이나 뭐 인신보호령 같은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찰스 2세죠. 찰스 2세.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2세가 정치하면서 카톨릭을 부활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사동통 인시부를 폐기했다가 나중에 명예혁명 끝난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제임스 2세의 아들이 출생하죠. 제임스 2세까지 뭐 카톨릭 믿는 건 이제 그냥 참아줬는데 아들이 출생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 아들이 또 집권하면 누구야? 카톨릭 정책을 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2세가 이제 자기 주제를 알고 그냥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임스 2세 딸이었던 메리와 남편이 원리엄이 와가지고 그 뭐냐면 왕으로 추대돼가고 그 다시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가 이제 왕한테 승인받은 게 뭐냐면 권리장정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장정 그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보통 영국의 3대 헌정문서가 있죠.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정. 그 이 3대 헌장 문서는 영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헌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딴 헌법이 없어요. 이렇게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전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법이라든지 칙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해석해 가지고 헌법을 삼아요. 얘네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예전에 그 의회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의회 입법권, 가세권, 선거의 자유, 위원회 원내 면책권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줬다. 그 다음에 추가 정책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그것도 외워두세요. 군대 통수권을 의회가 장악하고 비국교도의 예배를 허용하죠. 간용법을 만들어서. 이때 비국교도는 어떤 거냐면 신교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교도는 예전에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뭐냐면 영국 국교에서 벗어나서 독립교회가 된 거야. 왜냐면 얘네들 독립하고 싶어도 예전에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 때문에 독립을 허용 안 해줬어. 그러다가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는 독립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명실상부 비국교도가 된 거죠. 그래서 간용법을 통해서 비국교도 됐고 카톨릭도 뭐 자기가 대놓고 뭐냐면 카톨릭 교도 내세우지 않는 이상은 자기끼리 몰래 앉아서 기도 드리고 그런 거는 다 허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마다 의회 정기직 소집, 건열법을 폐기하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 추가 정책 내용도 그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간용법 있죠? 간용법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볼게요. 미국의 독립혁명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요. 한번 이것도 12년에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미국의 식민지 사회의 예전 특징이 05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의 배경이 01년 1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전한 방위 정책 포기하고 가세 및 중상주의적 통제책을 강화하고 특히 실년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식민지 제국이었던 그 미국에게 막대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LA 산맥의 어떤 서쪽 지역에 대한 식민지 이주 금지, 이런 것도 이제 식민지 불만을 샀다.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의 원인들 쭉 과정을 또 보면 재정학벌 위해서 이제 설탕법, 인지법, 이런 타운세트법 이런 것들 만들었죠. 그 내용들 참 파악을 해두시고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해갖고 이제 뭐냐면 1차 대륙회의를 거쳐서 2차 대륙회의 때 독립선언서를 공포하죠. 그 독립선언서 내용이 02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01년이다. 01년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독립선언서하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서를 잠깐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형태 딱 보면 알죠? 프랑스 인권선언은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그냥 쭉 나열돼 있어. 그냥 그런 말 없고 항을 붙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서다. 독립혁명서다. 이걸 좀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자, 거기서 그 내용들 보면 뭐 자연권 명시해 있고 주권제민, 혁명권 등등인데 누구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을까요? 로코죠, 로코. 본국의 그 사상가인 로코에게 큰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자, 전세는 초기 때 불리했지만 사와토가 이제 전투에서 크게 유리해서 이제 이겼고 요코타운 전투에서 그래서 파리 조약 결과 식민지 독립이 승인됐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조약인데 이 파리 조약은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거는요.
파리 조약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리 조약은. 예. 그래서 파리가 그 당시 유럽의 외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파리 조약을 맺어. 예. 파리에서.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죠 뭐. 그 베트남 전쟁 그 전에 그 맺어진 그 끝날 때 이제 거의 맺어진 게 파리 조약이에요 또. 미군 철수하고 그 내용도. 자, 그 다음에 왜곡의 반응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세력 균형 원리가 적용되는데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식민지에 가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한 번씩 영국한테 깨진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스웨덴도 무장 중립 동맹에서 만약에 너네들이 미국이 영국이 뭐냐면 하는 거 봐서 우리도 미국 편을 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야. 이게 무장 중립 동맹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건에는 이제 각각 보세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프랑스 대혁명 볼게요. 프랑스 대혁명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12년 2차 기축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돼서 나온 것이 이제 배경은 이제 각자 보시고, 거기 3부의 소집 부분이 있죠? 그래서 3부의 소집 부분인데, 그 3부의 때 이제 그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래갖고 소집 과정에서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인가, 집단별 투표를 할 것인가, 그 관련된 내용이 04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 정책들이 이제 있는데, 국민의회 정치적 지향은 이제 법적 평등, 제한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있죠?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이제 그 권리장정, 독립선언서, 뉴스의 사상 열어갖고, 저항권, 국민주권의 청명, 이런 것도 있고, 재산권 보유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보면 17조, 재산권은 불가치한 신성한 권한이다.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앞에도 강조했지만, 2조에도 강조됐지만, 17조에도 강조해. 그건 왜 그럴까요? 정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봉건적 권리의 무상 폐지가 아니라 유상 폐지죠. 너희도 이거 권리기 때문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돈 주고 사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루스 사상은 아니에요. 이건 노크 사상이에요. 루크와 관련된 거죠. 예. 루스는 재산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인정은 해줬는데, 이게 꼭 그 신성 불가침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크는 이 재산권을 되게 강조해. 신성 불가침. 그래서 만약에 그 자연권 양도해도 뭐는 양도 안 했죠? 일부 양도소지라고 하죠? 예, 재산권 인정하지 않았어. 양도 안 했죠? 그리고 정부가 재산권을 건들 경우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을 강조했잖아요. 자, 개혁은 보면 행정구역이나 길드 폐지, 교회개혁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내국관세 통행세 폐지, 샤프예법, 공고적 공란 유상 폐지, 그 다음 헌법 제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 제한선거, 간접선거죠.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선거권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을 국민이라고 하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회 시대에 거쳐가지고 국민공예 부분이 있는데, 국민공예는 사회민주주의 지향하고 항의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공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국민의회와 좀 달라요. 국민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죠. 부르주아식. 여기는 사회주의식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어. 그건 왜냐면 요 국민공예에 참여했던 계층들이 어떤 계층이야? 소부르주아 세력과 쌍킬트 계층이죠. 네, 이런 것과 연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공포 정치가 행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당시 이제 그 민중 간의 관계를 보면 초기 때는 쌍킬트 계층과 친화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특히 이제 그 자코뱅 좌파 세력들, 엘베파를 수청하는 과정에서 민중들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민중들을 견제시키고 그런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대로미드 반동 때 이미 이제 그 쌍킬트를 중심한 민중 세력들은 이미 로벤스피어와 갈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서 요때 공포했어요.
우리가 보통 프랑스 인권선언서 하면 그 국민의회만 생각하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793년에 또 국민공회도 있었어. 내용이 달라 완전히. 그래서 이제 있고 93년 헌법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시를 보류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통선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최고가격제라는 게 있죠.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그래서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최고가격제를 실시를 했다. 그 외에도 미터법, 혁명법, 뭐 징발제, 아시나 강제 유통 등등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많이 봐주세요. 개혁 내용이나 그 과정들. 입법의하고 총재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어.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차이점 있죠? 이것도 제가 정리했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공포정치의 종말해갖고 이제 로베스피에르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쭉 있는데 결국에는 그 대국민도 반동을 통해서 종말이 됐고 그 다음에 상키르트라는 계층이 있어요. 상키르트. 예. 상키르트인데 이제 예전에 9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키르트라는 말은 키르트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키르트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소재한 영화를 보시면 그 남자들이 바지를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기단 끝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그 기단 끝을 묶는 그런 조임새가 있어. 이걸 키르트라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그 프랑스도 없다는 거야. 키르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바지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인데 귀족이나 부르주아 세력들이 아니라 되게 돈이 없는 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키르트 계층들은 어떤 특정 계층이라고 또 말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키르트를 하고 다녀도 생각이 상키르트는 뭐가 되는 거야? 이들 상키르트 계층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강남 좌파들도 여기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의 내용은 이제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유재산은 인정해. 근데 뭐냐면 양극화나 사회적 부가 너무 벌어지는 걸 좀 반대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그 CEO가 뭐 일반 노동자 200배 번다는 거 그 정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적어도 차이가 나더라도 3-4배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의 양극화는 막으려고 했다. 평등주의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영국의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였죠. 그래갖고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대해 막 양극화가 일어나고 여러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 때 자코뱅의 지지 세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코뱅이 이제 물러나더라도 정치적 정당으로 자코뱅이 물러나도 정치 이념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자코뱅주의라는 것도 있죠. 이 자코뱅주의의 그 어떤 시초가 됐던 것이 이 상키르트 계층들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하여튼 이 상키르트는 평등주의를 지향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강조하죠. 간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투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정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상키르트 계층들이다. 인민 주권을 강조하고요. 국민 주권보다는. 자,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또 뭐가 나왔냐면 10년도 09년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 때 프랑스 혁명의 영국 경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냐면 이제 1970년 영국 경향 고전 해석이 있고 뭐 수정 해석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전 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프랑스 혁명의 역사의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행하는 그거 이거에 대해서 수정 해석은 좀 약간 우경적 해석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종전의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분석한 결과 결국 이게 무슨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방향성만 제공해줬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현돼서 두 의견은 뭐야? 고전 해석이나 수정 해석 거시담론이죠. 사회를 크게 보고 얘기하잖아. 구조적 배경을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미시담론이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일상사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되게 파편화되고 분절화되는 연구 방법이다.
근데 요런 문제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뭐뭐 설 시리즈는 앞에서 제가 좀 얘기했지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왜? 200자, 300자 이상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거 아무리 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무슨 설 내가 관점 같은 것들을 좀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볼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예전에 영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산업혁명이 먼저 발달했는가? 그 배경에 관련된 거 나왔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외워두시고요. 뭐 자본의 축적, 풍부한 노동력, 제2차 인클로즈 운동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안정, 강대한 식민지 확보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들 만든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증기기관 사용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증기기관은 뭐 때문에 썼죠? 탄광에 물을 빼기 위해 쓴 거죠. 원래 이제 석탄은 니탄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예요? 다 깔렸어. 사방으로. 죽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석탄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 석탄을 사용하면 매캐한 연기 때문에 이게 자욱해. 그래서 주로 이제 목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산림 전체가 많고 개간 사업이 많으니까 목탄이 먼저 없어져요. 그럼 목탄 가격이 떨어지고 석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목탄 가격이 올라가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값싼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제철공업도 예전에는 목탄을 사용했어. 근데 이제 석탄을 사용하고 석탄을 사용하는 그 법들이 뭐 교반법이라든지 악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탄광에서 그 처음에는 석탄들을 이제 주다가 이제 농촌에 있는 석탄들이 다 없어지니까 조금씩 파기 시작해요. 땅을 계속 파면 이제 어떻게 돼? 밑에 지하수가 나오죠. 그래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필요한 곳이 뭐냐면 이 펌프를 퍼는데 잘 이용한 게 증기기관이죠. 그걸 이용했다.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도달해요? 막장까지 도달해요. 막장. 그러니까 우리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도달한다.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산업혁명 때는 모직물이 아니에요. 무슨 공업이죠? 면직물이죠. 인도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면방직 공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철업, 기계공업, 탄광업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제철공업에서 이제 그 석탄이 사용되면서 석탄을 코코스화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용광로를 만들고, 그 다음 교반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교반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게 기술 문제도 아닌데 나왔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기관, 뭐 통신기관 발달했다. 자, 산업혁명 결과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92년도에.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 발전, 그 다음 공장제도 확립, 공장의 기계공업이 행해졌죠. 그 다음에 계층군화, 신흥도시의 발달,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다이트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났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원료주의와 남북전쟁을 볼게요. 자, 원료주의 사상이 이제 07년 16년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국 동맹에 대한 간섭, 재정복 운동을 배제하고 제정 러시아가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에다가 남한을 저지하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어느 땅을 먹었죠? 알래스카. 근데 알래스카를 이제 5천만 달러 주고 미국이 사들였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내용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형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적인 행위로 간주해서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은 이제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국가라는 걸 정책성을 확립하고, 미국 국제사회지만 또 고립주의 외교 청명을 해요. 그래서 고립주의는 계속 주장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고립주의.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적극적인 팽창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0, 70년대까지 계속 가다가 팽창주의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 내세우면서 뭐야?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는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이제 감해서 막 쏴대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고집주의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이제 어떻게든 간섭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후원에 라틴 아메리카를 독려했다. 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미영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영토를 확대했죠. 그래서 뭐 누이질레나는 매수하고, 누이질레나는 오늘날 누이질레나 주가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의 중서부 지역 얘기야. 상당히 광대 그 지역을 프랑스에서 매수했고, 그다음 플로리다 매수,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유타, 뉴멕시코 그 지역 있죠. 미국의 서부 지역들은 예전에 누구 땅이었냐면 그 멕시코 땅이에요 다. 그래갖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땅들은 뺏었죠. 멕시코한테 전쟁을 해갖고.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인데 그 텍사스 땅에 미국인들이 끼역끼역 들어와. 그러면서 텍사스 독립운동을 해요. 결국에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고 텍사스가 독립을 해요. 텍사스 공화국이 됐다가 나중에 뭐야 미국에 합병을 해버리죠. 예. 자, 이런 쿠에서 이제 영토를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차이점 그 밑에 있으면 표 첨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서부주를 북부로 할 것이냐 남부로 할 것이냐 가지고 이게 나중에 갈등이 있다가 뭐 미주리 협정이 맺어지고, 또 미주리 협정이 또 깨진 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죠. 뭐 등등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화당이 창당되죠. 원래 공화당은 흑인들의 어떤 인권, 그 다음에 흑인들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걸 목표로 해서 만든 당이 공화당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지지해주고 있어? 백인들이고, 반대했던 당이 뭐냐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흑인이 지지해주죠. 그걸 이제 1960년대 민권법들, 케네디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 그 민권법들 만들었잖아요. 그게 누가 만드는 거야? 민주당이 정권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 그 지지 세력들이 대규모 또 뭐냐면 교체가 일어나. 그래서 이런 재정렬 형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처음에는 공화당에서 이제 그 노예 해방 같은 것들 주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 되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예전에 남북전쟁 때 이제 관련된 것들이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이죠. 예. 그래서 노예해방 선언을 왜 했어요? 일단 남부에 흑인들의 지지를 받고 영국의 중립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죠. 원래 영국은 남부와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그 영국은 산업혁명이었고 면직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모카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모카가 남부 지역에서 많이 수입해 주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관련돼 있던 건데, 영국 정부가 남부를 도와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영국은 19세기 때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됐죠.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도저히 노예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영국 정부가 만약에 미국을 도와줄 경우 어떻게 돼요? 일단은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일단. 그리고 이거 독립선언 하면서 이제 영국의 지식인들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그러니까 북부의 지지를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까놓고 남부를 도와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후 미국의 발전 보면 이제 이게 12년 2차 기축문제 나는데 급격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남부도 산업화 등등으로 해서 발전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북부와 남부의 갈등보다는 동부와 서부의 갈등이 이제 부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으로 할 것이냐, 은으로 할 것이냐, 그 은본위 할 것이냐, 금본위 할 것이냐, 그 논쟁도 일어나는데, 뭐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그다음 파나마 운하와 관련돼 갖고 이제 공실령 기출문제 나왔어요. 원래 파나마는 어디에 있었던 땅이에요? 콜롬비아에 있었던 땅이죠. 예. 근데 이제 콜롬비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파나마 운하를 팔려고 했어요, 미국이. 왜냐면 파나마 운하가 있어야지만 동부하고 서부로 가는데 상당히 편하거든요.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쭉 남미로 돌아와서 가야 되잖아. 동부에 서부로 이렇게 갈 때. 근데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안 넣어주니까, 콜롬비아 정부가 안 넣어주니까 이제 파나마 지역을 독립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파나마 토호들을 이제 성동치를 해가지고 독립을 시켜서 그 신생 파나마 정부하고 협정을 맺어서 파나마 운하의 개설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99년 동안 그 파나마 운하 지역 있죠? 그쪽 양쪽의 2km 지역을 뭐냐면 미국이 조차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99년이면 그 당시에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 시간은 뭐예요? 지나가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로 넘어갔어요. 그 땅이.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 개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미 지역은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뒷마당이야. 그래서 미국이 절저히 이용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두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독일 통일 과정을 볼게요. 요것도 진짜 시험문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12년 이후부터는 되게 독일사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일사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갖고 그 젊은 교수분들은 되게 독일사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유럽 근세 근현대사 문제 보면 거의 비중이 어디 있어요? 독일에 있죠, 독일. 그래서 아마도 한동안은 독일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12년 이후부터는 독일 문제가 많이 나오고 독일사 교수해갖고 무슨 대학에 무슨 교수님이 계속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그 분이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이 비스마르크, 나치즘, 프랑크푸르트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분이요. 자, 독일 통일 과정은 이제 좀 보면 거기 이제 부이샤프트 자유주의 통일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혁명 이후에 독일 3월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개최됐는데 요때 이제 논쟁점이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 그 다음에 공화정을 할 것이냐, 입헌군주제 할 것이냐. 결국에는 소독일주의, 입헌군주제 채택해서 포유생 국왕을 재건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그 내용 있죠? 1조 내용이 이제 소독일주의를 반영하고 2조 내용이 대독일주의를 반영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그 독일 연방이 갖고 그 표시 있죠?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는데 요거하고 그 뒤에 있는 독일 연방의 표시가 바뀌어졌어요. 앞에 게 소독일주의가 아니라 대독일주의 표시고요. 그냥 뒤에 것이 그 대독일주의가 아니라 소독일주의 표시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대독일주의죠.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관련돼서 대독일주의만 쓰면 안 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정확한 거야. 대독일주의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채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오스트리아 본토 안에 본토를 포함해서 독일을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대독일주의가 있고 이 첫 번째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본토를 포함하는데 그 비오스트리아권, 그 비독일어권 있죠. 그건 배제시키는 거야. 오스트리아 제국 중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로서 뭐냐면 오스트리아 다 포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어뿐만 아니라 비독일어까지. 이게 두 번째예요. 프랑크푸르트 그 회의에서 첫 번째 지지했던 것은 소독일주의가 아니에요. 첫 번째인 오스트리아 본국과 독일 전역을 포괄한 대독일주의죠. 근데 이 대독일주의는 그 오스트리아 황제가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오스트리아를 2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독일어권하고 비독일권. 그래서 겁을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철수를 냈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오스트리아 포함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포유생 중심의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소독일주의가 부각이 되고 결국에는 막판에 소독일주의가 채택되기 시작한 거야.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통론이나 교과서에서는 되게 그 대독일주의 하면 두 번째 의미의 대독일주의 얘기하죠.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비스마르크 정책과 관련되었고, 이제 철 정책, 이런 것들이 시험문이 나왔고, 그 다음 대덴마크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유생 오스트리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유생 프랑스 전쟁, 가정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국주의 볼게요. 제국주의 정책 관련돼갖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것이 홉스의 제국주의, 레닝의 제국주의 차이점, 그 예문에 나왔던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고전적 제국주의, 19세기 때 제국주의 특징이 뭐냐.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민족적 이데올기가 뒷받침했는데, 이때 민족주의 이데올기는 다음 주에 넘어가서 침략적 민족주의죠. 예. 그 다음에 식민지획들이 경쟁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제국주의 정책이 행해질 때는 몇 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독일과 미국을 중심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중화학공업.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이제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비철 금속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그 당시 그 예전에 식민지를 삼았지 않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런 지역들이 많았어. 석유나 이런 중동 지역.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의 폭이 어떻게 대상이 더 확대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삼비 정책, 삼시 정책 이런 것도 행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의 그 뭐냐면 특징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제국주의 특징들 있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적 제국주의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을 내세워서 제국주의 정책을 했고 대개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카톨릭 문제 때문에 충돌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프랑스야.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은 제국주의 정책과 비슷하지만 별 관심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왜 미국이 관심이 없었냐? 뭐 미국이 아름답고 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그다음에 서부 개척이든 여러 개척들 하고죠. 그러니까 자국 내 영역 안에 있는 땅들 개척하기도 바빠 죽겠는 거야. 그런데 쓸데없이 해외 나가고 땅 개척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 뭐냐면 식민지가 적다.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감이라든지 사이파이라든지 프레데토리고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식민지라고 안 해요, 얘네들은. 자치령이라고 하죠. 미수복 영토라고 해요, 얘네들은. 식민지를 인정 안 해요, 얘네들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는데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통상정책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세기 중후반 때 국가의 통상정책인데 대부분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장벽을 쌓은 그런 정책들이죠. 보호무역 정책을 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무역 정책을 계속 유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죠. 그래서 예전 영국과 프랑스의 그 통상정책 시험 문제 나왔죠. 영국은 뭐죠? 자유무역 정책. 프랑스는 보호무역 정책.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강의 세계 분열을 볼게요. 이 올해 문제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아프리카 이제 분할이 이어지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시 정책 중에 그 카이프타운하고 카이로 연결시키는 그 종당 정책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호 전쟁이 나왔죠. 이번에 시험 문제 보호 전쟁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 네덜란드인의 호선이었던 보호인들이 그 오렌지 자유국과 트랜스바을 공화국을 세웠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야.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보호 전쟁이다. 그래서 오렌지 자유국과 트랜스바을 공화국을 점령한 다음에 남아프리카 연방 공화국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있고 그 프랑스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당 정책이 부닥친 게 파쇼다 사건인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예전 예문으로 나왔어요. 파쇼 사건.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그 아프리카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독립국가 두 개만 남아 있었죠.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베를린행이에요. 보통 왜 베를린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 중재였고 뭐 뭐야 그 러투 전쟁 이후에 맺어진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다른 회의야. 비스마르크가 중재를 했긴 했는데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서베를린 회의라고 해요. 서가 아프리카 베를린 회의라고 해요.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왜 이 베를린 했냐면 벨기에이 콩고를 먹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이 콩고가 벨기에보다 40배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콩고 지역을 노렸던 영국과 포르투갈이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까지 중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아프리카 베를린 회의, 베를린 회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열강들이 이제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아프리카는 일단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하고 일정 지역을 점령해서 실제로 지배한 국가가 그 뭘 갖겠다는 섬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콩고를 벨기에한테 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유럽 열강대 아프리카 분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열강대 와갖고 땅 따먹기를 했는데 거기에 좀 이제 땅 따먹기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기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의 종족 분포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땅을 나눠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독립한 후에. 그래서 국경선을 정할 때 보통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나 저쪽 유럽이나 이런 데 국경선 보면 반듯반듯 안 돼 있죠. 왜요? 구불구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산맥이나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문화적 영향,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그 자연 국경선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국경선은 뭐야? 반듯반듯하게 됐죠.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종족적인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독립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부족 간의 전투라든지 분쟁,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뭐예요? 지금 혼란에 있잖아. 내전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16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 에티오피아를 이제 그 이탈리아가 침입해왔는데 이게 1차 에티오피아 전쟁이 있고 2차 에티오피아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에티오피아 전쟁은 이제 그 이탈리아가 홍해 연안에 있는 엘리티라는 게 있어요. 엘리티라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홍해에 있는 길다리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예전에 이디오피아라고 하고 이게 그 엘리티라 지역이 있다가 나중에 독립했죠. 이 지역이요. 하여튼 점령하고 나서 에티오피아를 보고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에티오피아군이 아두아 전투에서 크게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아디스 아바바 조약을 맺고 물려놨어요. 이게 이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아프리카 부족들이 유럽 열강들 싸우면 항상 백전백패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무기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유럽 열강들 뭘 갖고 있어? 기관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 종족들은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화살 이런 거 써. 전쟁이 안 되겠죠. 근데 에티오피아군은 그 당시 그걸 잘 막아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근대화의 어떤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식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집권하고 나서 에티오피아를 또 공격하죠. 근데 무솔리니는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노마의 어떤 노마제국 부흥을 내세웠는데 예전에 이 에티오피아에 한번 졌던 것이 상당히 뭐냐면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어떤 감정을 건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쳐서 결국에는 여기를 점령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뺏기지만 자, 하여튼 그 결과 이제 국제연맹이 이탈리아 경제 제재를 결의했지만 실제 경제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태평양 제국의 분할 보면 영국, 미국, 기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분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독일이 있었던 그 태평양 제도의 땅들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일본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한테 넘어가죠. 신탁통치, 위인통치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정책과 그 내용들인데 이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요.